예, 전국의 고3과 중3 학생 온라인 개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학원과 교습소에는 운영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 이어서 이태원과 설해마을 술집 등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관련 내용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 고현준 시사평론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학교 개학 연기 계속 논란이 됐는데 일단은 뭐 온라인 개학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오늘 이제 고3과 중3이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고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교육부가 많은 준비를 했을 건데 교육 현장에서는 좀 힘들어진 네. 부분도 있다. 또 학부모들도 애로사항도 있고 학생들도 이게 좀 잘 될까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점이 좀 문제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오늘 9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 받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고3, 중3 학생들 받고 있고요.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이제 적응 기간이라고 해요. 뭐 어떻게 접속을 하는지 또 어떤 컨텐츠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뭐 세 가지 룰이 있죠. 그러니까 원격으로 쌍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틀어주기도 하고 혹은 뭐 학생이 과제를 내면서 혼자 공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무언가를 가르치고 배운다는 교육의 본질에는 변화가 없죠.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대면해서 한 교실 안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수업하고 했던 내용들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건 아마 이 땅에 학교라는 것이 생긴 이에 처음으로 벌어지고 있는 온라인 수업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요. 일단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메커니즘이 바뀌었으면 이 메커니즘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중요하겠죠. 예. 무엇보다 뭐 인터넷 망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될 테고, 뭐 접속이 잘 돼야 될 테고, 그리고 또 서버가 뭐 다운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콘텐츠 문제인데. 그 수업의 질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대면에서 하는 수업에서만 우리가 이제 평가가 되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온라인상에서 어떤 콘텐츠가 올라오고 이 쌍방향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질 관리도 잘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 취약계층들이 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인터넷망이 연결이 안 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또 이 수업의 어떤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 물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작할 때부터 불만이 먼저 쌓이고 나는 소외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생겨버리면 더 다음 발전이 없거든요. 예. 뭐 정세균 총리는 이번 기회에 뭐 더 좋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시행착오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이번에 키워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육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좀 나아지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같이 좀 병행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그 시기가 언제일지도 좀 미리 알고 싶고요. 만약 등교를 하게 된다면 안심하고 보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좀 생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결국 이제 백신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할 때까지 당분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백신 개발이 빨라도 1년. 이제 문제는 개발된 백신을 이제 몇 천만 도수를 생산해야 되는데 단시간 내에 생산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빨라도 한 2, 3년은 우리가 접종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변화된 플랫폼 생활 교육 방식을 2, 3년은 유지해야 할 것 같고요. 보면 이제 신종 감염병이 이렇게 뭐 또 앞으로 언제 또 올지 모르겠지만 뭐 사스나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19 같이 한 4, 5년, 5, 6년 주기로 또 온다고 본다면 또 언제 올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서 이런 온라인을 좀 잘 활용해서 하는 어떤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좀 갖췄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좀 위기일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교육이 좀 평등하게 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게 또 개발될 수 있는 또 기회로 잘 삼아서 우리가 좀 변화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 평론가님, 그 온라인 수업을 집에서는 좀 어려운 환경이 있으니까 학원으로 와서 좀 같이 수업을 받으라 하는 그런 또 학부모들의 이야기하는 학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원이 사실은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 얼마 정도 방역 감염 대책이 잘 돼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방역 당국이 뭐 각 지자체에서 했던 그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 일단
운영을 조금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휴원율은 별로 많지는 않아 보여요. 좀 노량진 학원가랄지 일부 학원에서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학원들의 협조는 어떻게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 지역이 한 18% 정도만 그 휴원을 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 학원들 일부 대형 학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한 규모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뭐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소상공인의 어떤 입장에서도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교육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학업 성취를 통해서 어떤 진학을 하는 데만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교육에는 또 보육의 영역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 운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죠. 민간의 영역이니까. 다만 그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권고에 있어서 그 불가피한 상황들, 뭐 임대료도 내야 되고 선생님들 임금도 줘야 되고 이런 영세학원들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방역이라는 것이 우선 가치로 인정되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은 함께 좀 공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이번에 행정명령을 하면서도 이 방역 수칙이란 걸 내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뭐 학원에 아이들 들어올 때 발열 체크하고 또 이제 학원 내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히고 항상 소독을 하고 환기를 시켜야 된다라는 그 수칙을 내놓고 있는데 이 수칙이 잘 지켜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무엇보다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뭐 우리가 이제 뭐 유년기나 아니면 좀 젊은 사람들은 감염이 걸리더라도 좀 쉽게 지나간다라는 얘기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는 그 무엇보다 전파력이 뛰어난 그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고 이게 집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어떤 사회 활동하는 공간에서 전파될 수 있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서로 인지해가면서 협조를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강남 대형 유흥업소에서 있었던 확진자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귀국한 한 연예인 남성을 만난 후에 이 여성이 확진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여성이 같이 사는 룸메이트에게까지 전염을 시킨 그러니까 3차 전파까지 좀 되어버린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접촉자 118명에 대해서 현재 전수조사를 했고 18명가량이 음성으로는 나왔다라고는 하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있어서 이 사례에 있어서 좀 앞으로 집단 감염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제 이번 사례만을 해서도 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제일 방역에서 중요한 거는 조기에 찾아내서 조기에 차단해 격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전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예.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처럼 이제 역학조사에 혼선이 생기고 지체가 되면 그만큼 다른 감염, 말씀하신 것처럼 3, 4차 감염이 또 충분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지금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놓쳤던 다른 이러한 유흥업소에서의 어떤 집단 감염이 있었는지 이건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요. 더 어려운 점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뚜렷이 드러내고 이렇게 잘 얘기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번에도 본인이 미용실에 얘기해서 이게 알려진 건데 역학조사에서 안 알려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역학조사 꼼꼼히 하고 또 이런 유흥업소에서의 어떤 우리가 모르는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 이제 경증인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렇게 잘 돌아다니고 감염 초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기 때문에 전파력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르는 전파가 어딘가에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빨리 찾아내고 차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예. 그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역학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감염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걸 굉장히 꺼리잖아요. 뭐 특히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부분을 말하기 불편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프리랜서라고 자신의 직업을 소개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그 역학조사 안에서의 약간의 배려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시간을 놓치면 어제 감염됐는데 적어도 오늘은 알려져야 되는 부분들이 뭐 5일씩 지나가지고 알려지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방역 당국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또 내가 확진이라면 이 역학조사에 적극 좀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도 지금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네요. 예, 그 서울시에서 2,100여 개의 유흥업소에 대해서 휴업 공고를 했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422개는 그렇죠. 계속 네. 영업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구청 쪽에서도 굉장히 뭐 단속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터졌어요. 또 다른 뭐 술집이나 소규모 주점들도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강력하게 좀 더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까? 평소에 그 인파가 모이던 장소들, 뭐 서울의 예를 들면 뭐 이태원이나 뭐 홍대,
강남 일대 지금도 저녁에 나가면 인파가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 하나쯤이야, 내가 다니는 곳은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이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거기 손님으로 찾는 분들 모두에게 조금씩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서울시 입장에서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동안은 뭐 교회라든지 종교 집단에 대해서는 뭐 집회 금지라든지 뭐 이런 행정명령을 한 바 있지만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행정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동안 이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좀 약간 콧방귀를 뀌면서 운영했다라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만 이걸 어겨서 내는 벌금보다 그들이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클 때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좀 촘촘한 그 어떤 감시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 감염병 예방법 지금 이 순간에는 꼭 지켜야 될 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을 때 그 처벌도 좀 더 엄중하게 진행이 된다면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해보는데 무엇보다는 그 마음가짐의 변화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대담을 나누는 와중에 또 그 추가 확진자, 밤사이 확진자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예. 어제 하루 동안 확진자가 39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오늘 0시 기준으로 총 1,423명의 누적 확진자가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 12명, 경기에서 10명, 대구에서 4명 추가 확진됐고요. 경남에서 2명, 충남에서는 1명이 추가 확진 받았습니다. 또 검역 과정에서 해외 입국자 중에는 10명이 추가됐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였다라고 했는데 오늘 39명으로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면서 많은 집단 모임을 좀 차단하고 특히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던 행정명령들이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특히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39건 중에서 10건 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걸 제외하면 실제 발생한 29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9건도 이제 들어왔지만 각 지자체에서 받으신 경우에 또 이렇게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적을 수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이게 초기에 저희가 조금 바짝 열심히 했던 그런 성적표가 지금 나오는 것 같고 또 이제 최근 들려오는 어떤 이러한 위반 사례라든가 또 유흥업소 중심으로 이렇게 좀 발견이 늦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조금 우려돼서 이런 통계들은 아마 또 한 2, 3주 후에 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또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신규 확진자 수가 0명이 되는 데까지 한번 다 같이 해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또 다시 대규모 전파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활 방역의 어떤 새로운 일상의 기준을 지키면서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10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기준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되면 지금은 괜찮다라고 좀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제 10명이라는 게 물론 이제 감염자가 많아질수록 확진자가 많아지는 게 비례하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대구 사례처럼 실제로 이제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검사를 안 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증상이 없다던가 경미하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숫자로 저희가 이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다만 조건이 이제 고위험 집단이라든가 지금까지는 이제 선별진료소를 찾아오는 분들 이런 고위험 집단에 대한 전수검사 이런 것들을 했는데 조금 저희가 이제 방역의 여유가 생기면 각 지역사회에 나가서 이제 표본에 대한 검사를 해서 혹시 이런 감염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지 지역사회에서 한번 서베이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각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그 서베일런스, 그러니까 조기 감시 체제를 곳곳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망을 좀 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노력들이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게 49일 만이라고 합니다. 40일 아래로 떨어진 게요. 39명 중에 23명이 해외 유입이니까 13명이 이제 국내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고위험 집단 얘기했는데 정부가 이 방역 관리를 1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교회, 요양원 이런 곳과 많은 집단 감염이 나왔던 곳에서 방역 관리 책임자를 두겠다는 건데
글쎄 어떻게 좀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그 인력이 다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의문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력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인력을 채용하면은 그 인건비를 대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한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런 연락도 하고, 그다음에 방역 위생 관리도 점검하고, 또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뭐 요양병원인 환자들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의료진이나 간병인, 종사자, 또 방문인들,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열이 있지 않는지 체크를 하고, 특히 외부 방문인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연락처를 남겨놓고, 나중에 혹시 집단 발병이 생겼을 때 바로 추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문 기록을 남긴다든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이 빨리 검사 받을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연락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컨택트 포인트를 만들어서 좀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자를 지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충분할까라는 의문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도 신규 채용을 하면은 그 인건비를 각 시설에서 부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은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집단에서 한 명을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신천지 관련 첫 확진자, 그러니까 31번째 환자가 지금 그러니까 52일째 입원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 확진자들 중에서 가장 장기간 동안 입원한 환자라고 하는데 경증이긴 하지만 증상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좀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던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의료진들은 좀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해서 계속 치료를 하고 관찰을 하고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좀 안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증이신 분들은 한 2주 내에 이렇게 완치가 돼서 검사를 해도 이제 항원이 검출이 안 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완치됐다가 다시 또 일부 재활성화 되시는 분도 한 100명 중에 1명꼴로 있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계속 뭐 한 달이 넘게 50일 가까이 계속 항원이 검출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해서 또 조기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요. 조금 더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우리 몸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항체가 생성되는 어떤 시간이 면역 글로불린 M 같은 경우에는 한 1주부터 시작해서 한 3주에 피크를 그리고, 또 이뮤노글로불린 G라는 것도 이제 나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는 계속 검출되는 바이러스가 실제로 감염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성 보균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B형 간염 같은 경우에 한번 앓고 나서 완치되는 분도 있지만 계속 전염력을 가지는 분도 있기 때문에, 글쎄 아직까지 호흡기 바이러스가 이렇게 만성 감염 보균자가 있다는 보고는 없는데, 이렇게 만성적으로 배출되고 만성적으로 감염시키고 또 거기다 증상까지 경미하다면은 앞으로 이제 방역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 얘기를 했으니까 김 교수께 마저 좀 여쭤볼게요. 그 혈장 치료 얘기 나오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2명의 환자 60, 70대 완치가 됐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 중앙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예를 다루게 되고, 이 혈장 치료에 대한 지금 의료계 반응은 어떤 상황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 혈장 치료의 어떤 그 표준화된 건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효과가 이제 사스 때 조금 일부 효과가 있었고, 과연 코로나19 때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지 않은데,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특히 중환자 때 이약저약 다 써봤는데도 안 된다. 그랬을 때 써봤더니 효과가 있었다, 이런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국내 연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중국에서 했던 방법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투약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혈장 500cc를 나눠서 투약하고 그 전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한번 써서 면역 반응을 좀 떨어뜨린다든지, 그래서 어떤 이런 표준화된 어떤 프로토콜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또 특별히 부작용이 없다면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모든 분들에게 쓰기에는 이제 혈장을 채취하는 과정도 굉장히 번거롭고 또 예상치 못한 부작용,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혈장을 이제 헌혈 수혈하듯이 주는 거기 때문에 완치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면역 반응이라든지 또 혈장 성분에는 이제 알부민이나 혈액 응고이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우리가 체액을 너무 좀 과도하게 하는 건 아닌지 또 면역 반응 때문에 어떤 폐 같은 게 손상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작용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한 50% 이상이 그 특별한 치료 없이도 이렇게 잘 관찰해서 좋아지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이렇게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쓸 필요는 없지만 최종 단계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검역 과정에서 해외 입국자 중에 10명이 오늘도 추가 확진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외에서의 입국자 중에서 확진받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사증 면제 그리고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단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만 그렇죠. 해당하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과연 뭐 중국도 사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실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효성 문제를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지금 예. 현재 우리나라에 뭐 하루에 약 5천 명 정도 해외에서 입국하는 인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뭐 대다수는 우리 내국인들이고 외국인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걸 전제로 두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번에 조치는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우리 국민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미 전 세계 한 148개 나라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 막겠다는 것이고요. 중국 얘기가 이제 나오죠. 중국은 원래 비자가 있어야지 갈 수 있는 나라고 중국 사람들도 비자가 있어야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에는 빠져 있는데 이 단기 사증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겠다라는 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 좀 관리를 할 건데 정세균 총리가 했던 얘기 중에 이제 불효불급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불효불급한 뭐 이렇게 방문객들 맞지 않겠다는 건데 필요가 없고 급하지 않은 사람 오지 말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뭐 기업 활동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람들의 입국은 또 비자를 통해서 열어놓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국경을 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방역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나온 조치로 보여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주의라는 그 어떤 원칙에 입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효과라는 부분은 이미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한 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효율성은 계속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었던 기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말 그대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원칙에 여기에 이제 부합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가격리 이탈자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정부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죠. 사실은 5일부터 뭐 지침도 굉장히 처벌도 조항도 강화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어제 자가격리 장소 이탈한 인도네시아인이 외국인으로 처음으로 추방이 됐다고 합니다. 국내 자가격리자도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뭐 산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낚시하러 가고 뭐 밥 드시러 가고 여러 가지가 이게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따라주고 있는데 본인이 그걸 참지 못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사례인데 손목밴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부도 좀 고민을 그렇죠.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문제가 또 얘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손목밴드 착용 여부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자가격리라는 것이 왜 이루어졌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뭐 지금 우리는 14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정 기간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 돼야 되는데요. 이 공감대 형성이 되기 전에 자가격리가 됐던 사람들, 그 자가격리라는 게 어느 정도로 엄격한지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잠시 담배 한 대 피러 가는 건 괜찮겠지, 뭐 잠시 요 앞에 산책 가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부터 좀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자가격리 하셨다가 이제 해제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 외에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겁니다. 비교적 자유롭다 보니까 좀 뭐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순간적인 어떤 유혹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손목밴드 전자팔찌라는 부분은 결국 그 가장 끝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강제성을 띠는 자가격리라는 것은 이건
지금 이제 이미 법 근거를 통해서 격리 규정을 어기면 처벌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이제 다른 강제성을 둔다는 건 오히려 국민들에게 반발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그 홍보라든지 제대로 된 규칙 설명 이런 것들을 좀 더 촘촘히 하고 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노력도 시간적, 인적 노력도 조금 더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대답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 그리고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